안녕하세요. 한 줄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요즘은 통소식이 없고 함께 차 마시던 친구가 슬그머니 약속을 피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왠지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원래 사람 관계가 이런 건가?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 탓인가 싶어지는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도 상대방이 금방 자리를 뜨면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상대가 어색하게 웃으며 핑계를 대고 가버리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내 주변이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계속 모이고 어떤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자꾸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신호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짓는 표정 하나,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신호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나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장 말투.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보이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이는 70대 중반쯤 되셨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표정도 밝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 선생님 주변엔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처음에 경로당에 오셨을 땐 다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며 자리도 내어드리고 차도 따라드리고 그랬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슬슬 김 선생님 옆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 선생님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남의 험담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투였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이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나? 말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투였습니다. 단정적이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말은 틀렸구나. 나는 생각이 짧은가 보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의사소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실제 말의 내용은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억양 38%, 그리고 표정과 몸짓 55%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그룹에서 이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내가 더 안다는 태도가 말투에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는 너는 모르는구나라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말투에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과하면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억양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좋은 말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었던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날카로워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끊어집니다.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생각의 옷이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옷을 잘못 입히면 그 생각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말투가 거칠면 상대방은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말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끊고 내 말을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조언을 할 때 부드럽게 제안하는가? 아니면 단정적으로 지시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딱 3초만 더 참아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의식하면서 바꿔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말투는 사람들을 다시 내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내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2장 표정. 명절 때 큰 집에 모이면 항상 구석에 앉아 계시는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셨고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딱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고모에게 잘 다가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카들이 인사를 하러 갑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가면 고모는 그래, 왔구나 하고 대답은 하십니다. 말은 분명히 반갑게 하시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가 굳어 있고 미소도 어색하고 뭔가 불편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조카들은 인사를 하고 나서 금방 자리를 뜹니다. 고모는 우리 보기 싫으신가 봐.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실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고모님은 늘 저러셔.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네. 결국 명절 내내 고모는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시고 가족들은 다른 쪽에 모여서 웃고 떠듭니다. 고모 본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고모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조카들 얼굴도 보고 싶고 형제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은 저렇게 굳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표정을 잘 안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굳이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얼굴 근육이 굳어버린 거죠. 마음은 반가운데 얼굴은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모릅니다. 상대방은 그냥 표정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기 싫은가 보다. 저 사람은 불편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UCLA 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표정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인간의 표정을 연구했고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는다는 겁니다. 특히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표정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무표정하거나 경직된 표정을 짓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표정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첫인상 형성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인상을 단 0.1초 만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0.1초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이 밝고 부드러우면 친근하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차갑다,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거나 감정 표현을 억눌러 살아온 습관이 얼굴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마음은 따뜻한데 표정은 차갑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반가운데 왜 상대방이 멀어지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그 반가운 마음을 표정에서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말로 아무리 반갑다고 해도 표정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은 저렇게 하는데 표정은 다르네, 진심이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의 표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흐리고 깨져 있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울 앞에 서서 내 표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웃을 때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평소에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의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표정이 굳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어색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일부러 웃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의식적으로 표정을 밝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함께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느끼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표정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졌다면 그건 내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표정을 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3장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 가면 자주 보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60대 후반쯤 되신 남자 어르신인데 옷차림도 깔끔하고 목소리도 크고 뭔가 당당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시면 식당 직원들 표정이 굳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는 하지만 눈빛이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당 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유가 보입니다. 어르신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주문을 합니다. 야, 여기 물 좀. 이거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좀. 반찬 더 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먹어? 말투가 명령조입니다. 직원을 부를 때도 저기요가 아니라 야하고 부릅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가져오면 고맙습니다는 없고 그냥 턱으로 가리키며 거기 나라고 합니다.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걸 음식이라고 내나?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입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은 황급히 달려와서 사과를 하고 직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만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또 당당하게 다음에 또 올게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동네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르신을 보면 인사는 하지만 깊이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저 양반은 나한테만 친절한 척하지 직원들한테 하는 거 보면 인간성이 보여. 약한 사람한테 저러는 걸 보면 나한테도 언젠가 저럴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 교수는 권력과 공감 능력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공감 능력이 32%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덜 신경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보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연구 참가자의 78%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답했습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는 분, 택배기사,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아온 지위, 경험, 나이가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으로 변한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와 동등하거나 위인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약한 사람한테는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편하게 대한다는 게 상대방에게는 무례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손님이라고 돈을 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사람의 영혼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강한 사람에게 친절한 건 쉽습니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건 다릅니다. 거기엔 이익도 없고 보복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평소에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식당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할 때 나는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택배를 받을 때
나는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건네고 있는가? 청소하시는 분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작은 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함부로 대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저기요, 대신 실례합니다라고 하고 명령조 대신 부탁하는 말투를 쓰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높이는 겁니다. 내 약자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습관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제 의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꿔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장 칭찬 반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셨는데 그날따라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계셨습니다.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머리도 새로 손질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옷 참 예쁘시네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니야, 뭐가 예뻐. 그냥 아무거나 입은 건데. 이거 오래된 거야, 별로야. 손사래를 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표정도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칭찬을 한 건데 할머니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할머니를 만나도 칭찬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불편해 하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는 점점 가벼운 인사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깊은 대화는 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일은 비단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별거 아닌데요. 다른 분들도 다 하는 건데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칭찬을 받으면 즉시 부정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패턴입니다. 겸손해 보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짜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을 계속 거절당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내 칭찬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구나. 저 사람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면 칭찬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결국 칭찬을 안 하게 되고 대화도 줄어들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로딘 메딘 박사는 칭찬 수용 패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칭찬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즉시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 41%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간단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찬을 거절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진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칭찬했지만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칭찬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칭찬과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이 반복적으로 칭찬을 거절하는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거절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습관이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마음속으론 칭찬이 기쁜데 입으론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날 어려워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겸손이 과하면 상대방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칭찬은 선물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니에요, 못 받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지 않게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칭찬을 했다면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가 칭찬을 거절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을 받았을 때 내 반응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시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 칭찬 거절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조금 더 인정해도 됩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는 칭찬도 조용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5장 사소한 부탁. 동네 복지관에서 자주 보는 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쯤 되셨고 말도 잘하시고 사교성도 좋으신 분입니다. 처음 복지관에 오셨을 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친절하게 대했죠. 박 여사님도 처음엔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 가방 좀 들어줄래요? 무거워서. 이거 좀 대신 적어줄래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저기 창문 좀 열어줄래요? 내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부탁들이었습니다.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이것 좀. 저기 죄송한데 저것 좀.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탁하시네. 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자꾸 시키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박 여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먼저 나가버립니다. 박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큰 부탁도 아니고 사소한 것만 부탁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탁이 계속 쌓이면 결국 큰 짐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호혜성의 원리에 관한 유명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패턴을 20년 넘게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부탁은 대부분 들어줍니다. 두 번째 부탁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부탁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급격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치알딘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인 부탁이 5회 이상 반복되면 관계 만족도가 평균 37%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회 이상 반복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회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부탁의 크기와 관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부탁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큰 부탁 한 번보다 관계에 더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부탁은 한 번 들어주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소한 부탁을 계속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혹은 도움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부탁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정말 필요해서 부탁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날 불편해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부탁 자체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떠납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멀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결국 바위도 뚫립니다. 사소한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부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계속 쌓이면 관계도 금이 가고 결국 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남에게 부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항상 도움받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부탁을 자주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탁만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불편하더라도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다음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사소한 부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식하면 됩니다.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정말 부탁해야 하는 일인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장 시간 약속. 동창 모임에 가면 항상 늦게 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정수라고 부르는데 나이는 60대 후반, 건강도 괜찮고 별다른 사정도 없는 친구입니다. 모임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하면 정수는 2시 30분쯤 도착합니다. 3시 약속이면 3시 30분에 옵니다. 늘 30분, 때로는 1시간씩 늦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했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아니야, 그냥 버스를 잘못 타서. 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정수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늦네. 맨날 늦으면서 왜 미리 안 나와? 우리 시간은 안 중요한가 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모임부터는 정각에 시작합니다.
늦게 오시면 식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수를 겨냥한 공지였습니다. 정수는 그 공지를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만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 하지만 친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각에 모여서 정각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30분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이 다 나와 있었고 친구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정수는 모임에 점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우리는 그냥 시간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제프 콘테 박사는 시간 지각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44%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콘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에 10분 늦는 것과 30분 늦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10분 정도는 교통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이해할 수 있지만 30분 이상 늦는 것은 명백한 준비 부족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MIT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시간과 신뢰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약속에 항상 늦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이 친구를 계속 만나겠습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67%가 만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면이 좋아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늘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나는 바빠서 늦는 건데 왜 사람들이 날 이해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약속 시간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과는 약속을 잡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고 그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계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를 만나기 위해 그 시간을 비워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늦으면 그 시간은 허공에 날아가 버립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자주 어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약속에 늦는 일이 자주 있는가? 나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가? 아니면 그냥 늦고 나서 핑계를 대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자주 늦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걸 목표로 잡는 겁니다. 2시 약속이면 1시 50분에 도착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로 늦게 된다면
최소 10분 전에는 연락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늦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이 한 통의 연락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약속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늘 약속에 늦어서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식하면 됩니다. 약속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7장 비판 반응.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쯤 되셨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의욕도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씨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씨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프로그램 강사가 이 씨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씨, 이 동작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강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좋은 방법을 알려준 것뿐인데 이 씨는 마치 공격받은 것처럼 반응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옆 사람이 이 씨,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씨는 즉시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들은 점점 이 씨에게 말 걸기를 꺼려 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쩌나. 조언 한마디 했다가 역공 맞는다. 결국 사람들은 이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이 씨 옆자리는 비어 있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박사는 마인드셋과 피드백 수용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사람들이 비판과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배울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고마워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드웩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그룹에서 이 패턴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자존심이 새로운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방어 기제와 대인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비판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52%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조언이 거부당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호의로 한 조언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방식만 옳다고 믿어온 습관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위협으로 느끼게 만든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건데 왜 사람들이 날 어려워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조언을 듣는 방식입니다. 조언을 들었을 때 먼저 방어부터 하고 변명부터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누구도 다시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언이 사라진 관계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다가 결국 멀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불렸던 소크라테스조차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언을 들었을 때 내 반응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시 방어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조언을 들었을 때 일단 3초만 침묵하는 겁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3초 동안 숨을 쉬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조언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뭘까?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을 들어줬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태도만큼은 가져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방어적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언을 위협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언을 선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공격이 아니라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수 있어야 하지만 혼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곁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말투, 표정, 약자 대하는 태도, 칭찬 반응, 사소한 부탁, 시간, 약속, 비판 반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를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표정하게 지나친 순간, 하나, 조금 늦었던 그 시간, 거절했던 칭찬, 계속했던 부탁,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은 조용히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조금 더 밝게 짓고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을 담아 대하고 칭찬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부탁은 절제하고 시간은 지키고 조언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말투를 의식하고 내일은 표정을 의식하고 모레는 시간 약속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의 온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편안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고집이 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 지혜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 존중하는 태도 하나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모여 우리 주변이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의 위로였습니다.